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자리를 모은 건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 정부 출범 지 4년 차 됐는데 한번 짚어보고 뭐가 문제이고 대안이 뭔지 모색해 보려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모셨습니다. 일단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가 된 게 벌써 17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한 말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쏟아냈고요. 또 의지도 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에 그런 정책이 없었다라면은 정말 얼마나 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균형 발전을 볼 때 전후 비교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있고 없음, 그러니까 유무 비교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에는 더 많은, 더 강한 정책이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게 벌써 17년이 돼서 지금 마강래 교수님 말씀처럼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쳐왔고 그 결과로 그나마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 균형위가 정부 내에서 너무 그동안 힘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무슨 부 하면 다 아는데 균형이 그럼 거의 모르거든요. 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지도 모르고 이 중앙정부 요 청사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과연 효과 있게 펼쳤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17년이 지나고 좀 이제 20년을 넘어가고 그럴 때는 정책의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의 그 위상을 조금 더 제고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힘이 더 붙을 것 같거든요. 예. 균형의 위상을 제고. 네. 네, 앞에 두 분 교수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또 수도 이전을 하려다 이제 행복도시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물론 마무리가 된 건 2019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게 아마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은 8년 동안의 그 지체 효과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이 조금 덜하게 된 게 있는데 다시 그걸로 이제 돌아서서 그 큰 흐름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국가균형위원회가 뭐 사실 오래되었지만 대통령 그 자문기구로 이렇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작년에 여기 와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늦게 출발을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서 일을 힘을 싣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이 문제를 이제 주변에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현재는 국회에 이제 행정위원회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이 나진 않았는데 일단은 올라가 있습니다.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두 지적은 정확하게 해주셨고, 제가 여기 우리 있는 식구들 80여 명 식구들하고 같이 또 머리를 짜고, 또 우리나라 전체에 많은 또 이 사회과학 관련 또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서 지역이 살만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수도권을 집중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20대 초반에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다. 또 20대 후반 이후에는 좋은 일자리 때문에 온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거꾸로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좀 복잡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카드를 꺼내야지 이 문제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을 수도권에서 하는 것보다가 비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법인세를 기업 쪽에게 낮춰준다든가 차등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이런 소득세를 차등 매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에 고민하고 또 풀어나가야 할 문제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앞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처음으로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로 제시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온도차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2016년까지 수도권으로의 이제 인구 순유출이 나타나고 17년부터 역전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뭐 혁신도시라든지 참여정부 이후의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그 참여정부 이후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식의 정책, 수도권과 서울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자원을 지방과 나누어 갖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게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번 정부에서는 분권과 균형을 이제 같이 추구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분권의 강화를 통해서 균형 발전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뭐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초기에 분권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목표로 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아쉽게도 조금 효과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 여름 이후로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수도권 서울의 집값 폭등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함께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의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뭐 2016년까지는 그 수도권 인구가 그래도 좀 주는 추세였는데 2019년 말 보니까 그때 이미 또 수도권 인구 전체 50%를 다시 넘었던데요. 그러니까 그 조영태 교수님 뭐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수도권 집중 현상을 못 막아서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을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이유, 안 하고 출산을 하고 안 하고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뭐 보육 환경이 안 좋아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또는 뭐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혹은 일과 균형의 양립이 안 돼서, 혹은 뭐 젠더가 여전히 불평등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지금까지 그것들 하나하나를 태클링을 정부에서는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육 환경의 미비가, 거기에다가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육 환경이 안 좋은 것, 혹은 뭐 일자리가 없는 것, 혹은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이게 전국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지역별로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에는 거의 지역별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지금 나열한 이거 말고 무언가가 조금 더 근본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탐구를 저희 연구실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마침 저희 연구실 이제 뭐 같은 건물에, 저희 연구실이 있는 같은 건물에 진화심리학 하시는 장대익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의 인간 본성을 탐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희가 버스에서 같이 탔어요. 같이 타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이 사람은 결국 이 애를 낳고 하는 거는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왜 본능을 신경을 안 쓰냐. 계속 저도 구조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왔었고, 뭐 정부도 당연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이제
결국 사람도 생명체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 하나는 자기 생존이고 또 하나는 재생산 본능인데 언제 재생산 본능이 발현이 못 되고 자기 생존이 더 강해지느냐를 봤더니 경쟁이 너무 심화되면이에요. 근데 그 경쟁이 물리적인 밀도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를 인구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동안 우리는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아까 인구의 50%, 51%가 지금 여기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보면 지금 56%가 주민등록을 이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이고 두지 않은 사람을 따져보면 한 60%가 아마 넘을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따져본다면 결국에는 이 좁은 공간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청년들이 과거에도 저희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뭐 예를 들어 이제 대졸자가 저희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대졸자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중에 70%는 남자였고, 그런데 지금 이제 30세가 된 사람들이 한 70만 명이 태어났고, 그 중에 80%가 대학을 나왔고, 남녀가 오히려 여성이 더 많고, 그런데 서울에 뭐 그들이 한 60%가 수도권에 와 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적을 두고 와 있다 그러면 이들이 느끼는 경쟁은 아주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자원은 다 집중이 됐고, 그러다 보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거기는 그럼 밀도가 낮으니까 애 낳으면 되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방은 기본적으로 이미 자원의 총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자원의 총량으로 따지면 서울 수도권은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지방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방도 쓸 수 있는 자원이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옆에 있는 주변의 바로 옆 사람이 서울을 가면 저는 드는 느낌이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심리적인 뭐 압박감, 경쟁감이 더 커지고, 그래서 전국이 이렇게 출산율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가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지만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더 펀더멘탈한 원인을 찾아보자 했던 게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페이퍼도 지금 쭉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자원의 총량이 집중이 돼 있고 이게 불균형이 심하고 여기 없으니까 없는 대로 안 나는 거고 여기는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못 나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다른 나라도 청년들이 도시로 몰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이 딱 한 군데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수도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가 부산인데 부산시에서 청년들이 이주가 서울로 오는 게 제일 지금 많은 형태고,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규모가 좀 있는 나라에서 보면은 그 데스티네이션이 여러 군데가 있고 거길 가는데, 근데 우리는 데스티네이션이 딱 한 군데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데 보면은 출산율이 정말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도시국가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마강리 교수님 책 내신 거 이제 봤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방으로 좀 떠나줘야 된다. 이게 약간 그 연장된 논의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하신 건지 좀 설명 좀.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조용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강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대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사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한 코스트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이런 밀도의 문제, 또 밀도에서 파생하는 경쟁의 문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베이비 부머는 55년생부터 63년생보다 좀 더 넓습니다. 그건 이제 1차 베이비 부머고요. 2차 베이비 부머까지 합치면은 74년생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인구로 따지면 168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거대 인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입지가 좋은가, 지금 상태에서 도시에 머물면서 이촌양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굉장히 많은 수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베이비 부머는 은퇴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2차 베이비 부머는 이제 은퇴가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은 이분들이 은퇴를 해서 부부 기준으로 뭐 한 24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정말 너무 높고요. 최소 생활비로는, 그러니까 아까 240만 원은 적정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생활비 수준으로는 한 17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설문조사 결과가. 근데 이런 최소 생활비에도 부부 기준으로 못 맞추는 베이비 부모가 거의 대다수예요. 이런 상황에서 도시에 머물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것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55년생 그 베이비 부머 맏형이 65세 고령 인구로 편입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거대 인구 3분의 1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한 70, 80, 90만씩 고령 인구로 편입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데, 마침 이 베이비 부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촌양도를 했던 세대가 굉장히 이제 큰 비율을, 그 인구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한 50에서 60%가 고향에 대한 굉장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건만 된다면은 고향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농촌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저는 이제 뭐 귀향을 한다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베이비 부머라는 그 인구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저는 그게 비수도권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만 해도 이촌양도 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 43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430만 중에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50%가 넘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10%만 이동을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지방으로 그 이전을 한다 그래도 43만 명입니다. 그렇죠? 30%만 이동을 한다 그래도 130만이 넘는 인구죠. 그 이 인구가 수도권에 지금 굉장한 밀도, 그래서 집지역에 불경제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을 만약 이분들이 이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분들의 행복감도 굉장히 크게 제고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국토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도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런 균형 발전 정책 속에 이런 이주 정책을 잘 추진을 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집값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3만 명만 빠져도 이 주택 공급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주택 공급이면은 사실 임대를 하고 내려간다 그래도 그 임대차 시장에 굉장히 크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가격이 안정된 임대차 시장이 매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시는 뭐 노장년층 베이비 부머 세대라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이 이제 자산 가치라는 것도 생각을 할 거고, 이거를 팔고 갔을 때 이거를 파는 게 손해가 아닐까, 그냥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뭐 얘기가 길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베이비 부머 예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동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다운사이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뭐 KDI 연구도 그렇고 LG경제연구원에서도 이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 집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 실질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그 매수한 이 나이대를 보니까 58 개띠였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죠.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던 사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령자에 대한 복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복지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 집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향을 하게 된다. 귀촌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귀향과 귀촌을 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하는 건 그냥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매매 차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고 내려가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시장에 주택 공급이 된다라는 것, 전세와 월세의 형태로 공급이 된다는 것 자체도 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전월세 가격을 굉장히 크게 내릴 수가 있고요. 이게 주택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 베이비 부머 세대도 주변에도 보면 이제 그 농촌 가고 살고 싶다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집을 그냥 뭐 세를 주고 내려가시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거.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보면은 가고 싶다라는 예,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럼 왜 안 내려가냐? 왜 그런 결정을 못 하냐? 지역이 내가 기억하던 지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거기서 또 일자리를 뭐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은데 그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대도시고 수도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우리 메가 트렌드를 보면은 세 가지 자원이 잉여화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가치 있는 자원인데 잉여화될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고령 인구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젊고 능력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제대로 이제 활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인구 계층.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고 또 굉장히 귀한 자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활용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사실 중소기업,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저활용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저활용되는 앞으로 이런 잉여화될, 제가 이제 좀 표현이 셀 수도 있는데 그런 잉여화될 3자가 결합하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래 시나리오를 잘 만든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비수도권으로 기항하고 귀촌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결합하는 형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한 고인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이비 부머가 뭐 일주일 뭐 내내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대도시에서 5, 6천만 원 벌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5, 6천만 원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같이 일하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비수도권이 너무 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제3자의 결합이 궁극적으로는 국토균형 발전, 네, 어떤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행정통합, 그래서 무슨 특별자치단체 이렇게 좀 거대 도시권을 형성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 교수님 뭐 메가시티 전략 보니까 말씀하셨던 게 많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이게 어떻게 대안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토의 공간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지속이 되었던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큰 공장들이 있는 생산 공장들이 있는 그러면서 생산과 관련된 이제 R&D까지도 일부 진행하는 그래서 뭐 울산에 자동차 공장 있고 뭐 포항에 여수 광양에 또 군산에 그래서 산업 생태계의 공간적인 범위를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의 내셔널한 범위의 생태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이제 산업 도시 인구의 생태계 공간적 범위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분업 체계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산업 예. 그리고 첨단 산업은 공장을 굳이 그렇게 먼 곳에 지방의 대도시에다가 두지를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기흥 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서울에서 가급적 가까운 곳에다가 예를 들어 수원 인근의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공장들 많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서울 가까이에 갔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적인 첨단 산업의 생태계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압축된 상태로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죠. 비중은 줄어들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왔듯이 그 산업들은 시간이 가면서 또 저게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해 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산업의 비중, 일자리의 비중 이런 것들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했듯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자원을 일부 나누어 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이라면 사실은 17개 광역시도에 나누어 주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의 지방의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산업 생태계에 기초한 산업 문화 도시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생태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독자분들한테는 약간은 낯선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초광역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의 근본적인 이제 맥락은 거기에 있는 거죠. 부산, 울산 따로 이렇게 해서 뭐 각자 따로 그런 경쟁력 있는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른 지방 권역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부울경, 뭐 대구, 경북 같이 이렇게 이제 협력해서 실제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위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런 이제 초광역 기반의 균형 발전 전략에 굉장히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로서 메가시티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많이들 예를 들어 가지고 동남권은 부산 중심으로 가자. 대구 경북은 대구 중심으로. 충청권은 대전 중심으로. 혁신적인 자원도 모으고 이렇게. 근데 그것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이죠. 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산과 울산과 그리고 경남의 주요 도시 창원과 이런 도시들을 연계해서 그래서 이제 각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제 산업 기반이나 도시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특화시키고 연계해서 그 권역 전체가 하나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의미 있는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메가시티 전략이 하나의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있습니다. 약간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약간 또 하나의 서울을 이제 지방에 하나 크게 만들자 이런 약간 이런 거 같기도 한데 그 초광역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부울경을 그렇게 이렇게 크게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또 여기 나름대로의 또 차이점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조금 또 다 평준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과거에 이제 17개 광역시도 당연히 균형 발전 정책도 뭐 이렇게 행정구역을 별로 가게 되니까 광역시도 기준으로 정책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의 중복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트렌디한 산업이 있으면 모든 시도에서 그것이 뭐 전기차가 됐든지 수소가 됐든지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초광역 단위로 묶게 되면은, 그리고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서 그 내 지역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분업 체계를 갖추게 되면 그런 이제 중복의 어떤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은 훨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제 지방의 새로운 서울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그게 이제 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모든 초광역 권역에 5개, 6개, 7개, 그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가진 초광역권 메가시티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과 일단 부울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국제적인 조사에서도 이미 독자적인 메가시티의 가능성으로서 계속 순위에 등재된 적이 있고요. 순위가 뭐 높진 않지만 52, 62, 72 뭐 이렇게. 그것과 함께 이제 충청권인데, 충청권은 사실은 상황이 지금 충청권에서는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지만은 또 수도권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청권의 일부 지역은 사실 수도권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독자적인 메가시티 전략을 당장 그렇게 추진할까? 아마 좀 더 점진적인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뭐 사실 동남권 메가시티랑 좀 연계된 문제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에도 무슨 물류의 이제 허브처럼 만들겠다라는 구성이고, 그게 이제 공항에 들어오면서 메가시티 그 전략도 좀 더 뒷받침이 된다라는 의미 같은데, 그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서는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뭐 경제적인 타당성, 이게 진짜 만들어 놨을 때 수요를 그만큼 창출을 할 것이냐, 또 언론은 그런 비판들도 많이 하고,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는 중앙, 서울 집중, 서울에서 보는 시각인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그런 거 쓸 때 조금 우리가 서울의 입장에서 진짜 이거를 보는 거 같은가 생각도 하는데, 좀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원론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지향을 한다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메가시티는 사실은 그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공항과 항만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김해공항이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미래 메가시티 발전 전략에 따라서 새로운 공항을 계획하는 것은 그 메가시티 전략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장님 그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제 지역균형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까지만 말씀하시고, 사실 더 이상 이제 자세한 언급은 없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지역별 초광역 사업 선정 이것도 이제 하셨다고 들었고, 이 초광역 협력 사업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구상인지 좀 말씀 좀.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작년부터 벌써 이제 그 초광역에 대한 얘기들이 그 전부터 얘기가 되어 오다가 작년에 구체적인 사업들로 이제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문정부의 그 특성은 지역 주도의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안을 냈어요.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보고 이게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타당하다, 또 초광역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13개를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이 13개의 사업이 실제로 국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떨지, 그거 지금 현재 기획하는 일들을 지금 13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 아마 결론이 내려지면 아마 올해 그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되죠.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 부울경에서 있는 그런 가덕 신공항 문제 같은 것들도 저희 이 균형이는 늘 지금 어떤 지역이든지 지역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이 정부가 또 그걸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한 5개 정도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위기가 있는 것들도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오히려 웰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그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도 이제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이 공동 TF 팀을 꾸려서 지금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그 선거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지역이 원하는 그 사업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대구에서 한번 방송에 나가니까 그 위원장님은 경남 사람인지 너무 그렇게 그 부산, 경남, 울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언론에 많이 비춰져서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충청도라든가 뭐 전라남도라든가 뭐 지금 내일 모레도 곧 또 이제 울산에도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민감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초강력적 사업 그리고 지역 균형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그 원리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이 원하는 것. 그래서 미흡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채워서라도 주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런 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주목을 안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그 지금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던 대구 경북의 신공항이나 광주 쪽의 신공항들은 사실은 문제 핵심이 뭐냐면 군사공항하고 국제공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요걸 떼야 되거든. 근데 떼지를 못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대구 경북은. 사실은 그래 가면 크게 판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군사공항이 같이 있으니까 그 사용 비율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공항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적죠, 사실은. 내가 뭐 결정은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되는 그림을 딱 보니까 김해에다가 국내 공항하고 군사공항 두고 가덕도에다가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원해서 그 머리를 짠 거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막 하라 마라 이럴 입장도 아니고 저는 그게 아마 그 지역의 그 결국은 지혜라고 봐요. 그렇게 봐야 되지. 그걸 뭐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방해하고 또 그걸 너무 수도권적 입장으로 바라보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게 2028년인가 뭐 이렇거든요. 이 정부에서 뭐 그렇게 큰 일을 하진 않아요. 그 일들을 수용해 가서 타당한 사업이 될지 검증하는 정도를 하고 끝날 텐데 그걸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여당에 뭐 당원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님 그 여쭤본 김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사실은 작년에 약간 얘기 나왔다가 또 쏙 들어가고 뭐 해 넘기고 선거 있고 하면서 사실 지금 되게 공론화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그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던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지금 뭐 이거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1년 대통령 임기 1년 남았는데 그 안에 뭐 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니까 뭐 몇 차례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국회에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뭐 안 할 거다 이렇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최근에 또 어떤 언론 보도에서도 뭐 그런 유사한 기사들을 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안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이게 뜸을 들이고 좀 시간이 경과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은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다고 보는데,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신중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비서실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그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들 이런 분들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과가 돼가지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뒤에 현재 짚어보니까 그때 그 문제들이 대부분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버려놓은 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임직원들이 뭐 올해가 가가지고 거기 기관 정착을 했는데 정규 여건이 개선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제일 비근한 예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지역에서도 안 해주고, 거기 교육청도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거기 갖는 임직원들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그 혁신도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다시 그 정규여건을 개선하고 그런 것들 어려운 점들을 그걸 하는 걸 2018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 위원회는 정치성이 그렇잖아요. 안 되고 그러면 말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뭐 청와대가 그런 의향을 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끌고 갈 거고, 저는 반드시 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죠. 예. 국회 회종 이전 이런 거 가능할 거로 보세요? 그 문제는 좀 근데 정치권의 또 이런 합의라든가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 공공기관하고 좀 다르죠. 그거는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부분이니까 좀 별도의 문제죠. 그거조차도 저는 긍정적으로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교수님도 뭐 잠깐 말씀 나왔지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이전 1차 있었고 혁신도시 조성도 있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이게 정책 그 비용 효과 이걸 총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좀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는 건지.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거 먼저 조금만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구역 통합 논의 관련해서요. 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과거 흐름을 보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그 통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인프라가 굉장히 광역화되니까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자체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이런 연계 전략, 그다음에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요즘 나오는 메가시티, 그다음에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 스스로 이런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너무 독식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여서 산업 생태계도 잘 구축되어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지역 스스로 지금 인지하게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귀한 거라고 봐요. 그 지역 내에서 목소리들을 모아서 이런 논의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저는 정말 귀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논의가 좀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그렇게 상위 위계를 가진 인프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경제성 분석은 과거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외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지역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외삽 방법을 써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과거 경부고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경제성 분석을 했다면은 지어지지 말아야 될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상위 위계를 가진 인프라는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지금 쇠퇴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낮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각도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차 혁신 도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게 부족했던 게 기본적으로 힘을 모을 공간이 어딘지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은 지자체에 나눠주기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하듯이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 지역 신도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 중심으로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름이 혁신도시 아닙니까? 단팥빵엔 단팥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도시에 혁신이 없는 거예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주축이 되어야 되고요.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학,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민간들이 이렇게 협업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태계를 뭐 노력은 했지만 그게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쪽의 성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근데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의견을 달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요, 지역 혁신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역별로 가능성 있는 산업들을 올려서 그래도 중앙에서 한번 체크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산업이 뜰 때마다 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 떴다. 영상 산업이 떴다라 그러면 다 영상 산업 하겠다고 그러고 영상 문화 관광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AI 바이오가 또 뜨니까 다 AI 바이오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서 계획을 세우되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국가 차원의 혁신 시스템을 좀 한번 큰 그림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균형 발전의 공간적 단위가 어딘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기초지자체가 226개 있다고 226개가 균형의 공간 단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수도권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 수도권에 대항할 공간이 어딘지 그 공간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공간 단위를 구상하는 것 그리고 이게 그 공간 단위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좀 정해지면은 그때 공공기관이 내려가서 어떤 혁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그림들이 좀 구체화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이제 진 교수님도 이제 메가시티 구상 말씀하신 것랑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혁신 도시나 이런 나눠주기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 하에 이제 메가시티까지 논의가 기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다른 거죠. 약간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른 거고. 네, 뭐 혁신 도시 정책을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당연히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하든 우리가 초광역 전략이라고 하든 더 큰 그림 속에서 배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혁신 도시를 평가를 할 때 이제 보통 두 가지 차원에서 효율성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나누어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A 지역에 큰 기관이 하나 가면 B 지역, C 지역에도 큰 기관을 하나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균형 발전 정책의 큰 취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거죠. 새롭게 가는 기관이 그 지역의 그 권역의 산업 생태계라든지 어떤 그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원에 부합하는가를 조금 덜 따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이전보다는 더 효율성도 따져야 된다. 그 효율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관, 그 지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자원에 잘 들어맞을 수 있는 기관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역 지역의 공간 단위는 17개 광역시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초광역 단위, 메가시티
단위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지역에 새롭게 중심이 만들어지고 경쟁력이 커지고 사실 이제 마 교수님 말씀하고 뭐 이렇게 위원장님 생각 다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주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이제 얼마 전에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이제 주택 공급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3기 신도시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사실 이게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균형 발전이나 무슨 인구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역행하는 걸로 누가 봐도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딜레마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인구 정책과 그런 이제 그게 수도권으로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베이비 부머들이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그 또 다른 데스티네이션을 좀 만들어 주어야 서울에서 이제 숨통이 좀 틀 텐데 그게 또 부동산 가격을 낮출 거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마 교수님께서 이분들이 탈수도권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탈수도권까지 가려면 아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 탈서울이라도 하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분산의 효과가 나타날 거고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뭐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인구 이동의 흐름을 보면 그 서울에 이제 신도시들이 생기고 나면 서울의 신도시들을 누가 왔느냐 그러면 서울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리고 가거나였는데 지금 최근에 인구 이동의 경향성을 보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45세 넘어서 서울로 혹은 수도권에 신도시가 생겼다 글로 이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도시가 생기면 예컨대 화성시가 생기면 화성시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은 수원에 살고 있는 지금 장년층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신도시를 수도권에다 짓지 말고 아예 그냥 뭐 대구에다가 짓자, 뭐 부산에다 짓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가 언제나 문제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뭐 균형위에서 사실 했었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예전부터 거점 도시가 있었잖아요. 거점 도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원인이 무언가에 대한 게 그냥 다 똑같이 정말 일자리 때문이냐? 정말 일자리 때문이냐? 진짜 공부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지어졌을 때 10개의 혁신도시가 생겼는데 지금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부울경 뭐 행정통합이나 이렇게 메가시티가 나오는데 뭐 자생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플랜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 전체의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막 5가지, 6가지의 뭔가가 막 형성되는 게 또 좋으냐?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총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 5개로 또 나눌 거냐? 그게 정말 옳은지 틀리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먼저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없이 또 정치적인 결정에 의거해서 이쪽에 더 나눠주고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그것도 거기도 나눠주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조성의 중심에 그게 조성이 되면 앞으로 10년이 넘게 걸릴 텐데 조성의 중심에는 그러면 청년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청년 세대가 원하는 방향의 그 발전되는 모습이냐, 국토가 이렇게 뭐 국가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는 모습이냐, 그것도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번 정부가 이제 한 1년, 뭐 이제 진짜 딱 1년 남았네요.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공공기관의 이전이 됐으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1년 동안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실제 추진을 하자 해서 완전히 첫 삽을 떠놓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공부를 오히려 더 시켜놓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바로 받아 쓸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부울경이 지난번에는 전부 다 민주당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님이셨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잖아요. 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경 이야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조화롭게 되는 게 더 좋았다고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도시도 한쪽 당에서만 이야기하면 반대 당은 분명히 반대할 텐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이 이해관계가 같이 이제 들어가고 그럼 그게 당파가 아니라 지역의 정말 이해관계에 의해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생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다. 그러니 이번 정부가 1년 동안 해줄 거는 뭐를 실행하시지 말고 실행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 공부 과정을 좀 해놓아 주시면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공부 없이 바로 그냥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벌써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균형반전 정책과 인구 정책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진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 교수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질문하신 거에 많은 내용들이 이미 논의가 된 것 같고 오늘 토론에서 조금 관련된 그 내용으로 사실은 성과는 아주 많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의미 있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활 SOC 사업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또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 이것이 이제 프랑스의 계획 계약 제도를 가지고 온 것인데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의 권역 레지옹이라고 하는데 거의 초광역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수평적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역 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 것인데 이걸 연구는 아마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프랑스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약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역과 중앙 정부가 수평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지역에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17개 광역시 도로는 힘들고 또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재정 분권에서 이렇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재정 분권에 진행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앙과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에 이제 불경이면 불경의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발전 투자 협약 제도를 원래 취지를 잘 살려서 발전시키되 그것의 공간 단위는 이제 초광역이 되어야 된다, 메가시티 단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관점, 미래의 어떤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방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는 저희들화해서 실행이 이미 되고 있고, 지금 검증적인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제도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그 새로 도입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마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것 관련이 있는데, 기회를 이제 지역에 줘야 된다. 뭐 옛날 기준으로 자꾸 따지면 새로 잘 되는 데만 계속 기회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 지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경제성이나 정책을 판단해서 매기는 점수 이외에 제3의 점수를 더 넣어 가지고 지역에 오히려 조건이 어려운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뭐 이런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비적으로 하는 거를 면제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이 유리한 조건들을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뭐 작년 하반기에 사업들을 다 이미 그쪽으로 밀고 있고 또 아마 다른 부처에도 그렇게 수용하도록 조금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역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지 않겠나. 그리고 구차하게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고 당당한 하나의
국토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로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큰 흐름으로 오늘 이제 교수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이 문제의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집중이 된 이 밀집의 현상을 생태학적으로 분산하는 게 맞다. 뭐 그건 더 검증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밀집의 정도가 다른 나라하고 유사하지 않고 너무 많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뭐 프랑스가 18%고, 그게 이 유럽에서는 보통 한 수도권 인구가 10%가 넘어가면 아주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18%가 프랑스가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근데 그 다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일본이 높아요. 동경이 34%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재작년에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인구가 50%가 넘었지 실제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심대한 정도가 아니죠. 많이 이제 밀집이 너무 과다하고 또 작년 올해 지금 재난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역과 관련돼서 또 경제적 파생적 재난들이 같이 왔는데 이 기간에도 짧은 기간에 관찰을 되었는 건데 집중이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 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해오던 그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쏠려가는 게 어려울 때 더 이렇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 방역이나 이런 전체 재난을 풀어가는 문제 중에 이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또 뭐 이런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10월 달에 이제 그런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게 된 것이 이 재난이 끝나고 난 뒤에는 지역의 그 격차가 수도권과 훨씬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너무 늦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들을 거기에 추가하게 되고 지금 펼쳐나가고 이제 이 행안부와 같이 맞춰서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1년이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는 데까지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대통령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질문 주셨을 때가 이제 인구 정책과의 관련성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했었고,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기면서 위원회 간사를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가부가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 혹은 인구 문제의 중심에는 역시 이 인구의 집중, 과도한 집중, 자원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위가 그 중심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너무 목소리를 안 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뭐 이제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국토가 아니라 국가균형위가 조금 더 인구 정책의 중심에 서 있도록 만들어 놔주셨으면 좋겠다. 또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그게 한 가지의 제 부탁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뭐 많은 일들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도 좀 고려의 대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특히 그 고려를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성세대의 눈으로 좀 보지 마시고 이제는 사실 이제 밀레니얼 세대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준비했을 때 밀레니얼도 이미 40대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보다도 오히려 그 밑에 쫓아오는 젠지, Z세대의 눈으로 그들이 원하는 도시의 상은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국가의 균형이란 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좀 이제 미래 비전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닌 거가 스타벅스를 전국에 쫙 깔든지 해서 워낙 스타벅스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이제 결국에는 자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참 이게 저희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스타벅스의 중요성. 예컨대 뭐 우리 저희 보건대학원 제가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인데 거기에 건물을 좀 늘리거든요. 여기 늘렸을 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수, 교직원, 뭐 학생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스타벅스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거가 그냥 일자리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집과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2015년부터 베트남 정부의 인구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가 저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경제 발전은 한국처럼 되고 싶은데 인구는 한국처럼 되기 싫다였어요. 그래서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였고, 실제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래서 거기 인구국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인구 및 가족계획 국이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가족계획을 뗐습니다. 그러면 인구국만 하는데, 그러면 가족계획 하던 데가 이제는 인구 뭐 하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게 발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푹 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서 총리 마지막으로 사인했었던 서명했었던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2025년까지 인구 및 가족계획국을 인구 및 발전국으로 바꿔라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집어넣고, 그 발전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그 중에 굉장히 큰 게 인구를 어디 지역에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의 그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아 보이지만 지금 현재 13%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거점 도시들이 찍혀야 될 거잖아요. 어디에 거점 도시가 찍히고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서 그 거점 도시의 인구가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 옆에 그럼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은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 이런 이제 거시적인 그림을 거기서 그려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잘한 것도 물론 나눠줘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실패는 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라라는 것도 지금 베트남이나 뭐 다른 나라들의 사례로도 좀 알려주고, 뭐 거기도 좀 도와주고, 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두 분 교수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200% 공감해서 제가 뭐 별도로 또 말씀드리는 게 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스타벅스 굉장히 공감해요. 제가 지방도시 답사를 하면서 젊은 층들을 만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에는 스타벅스가 없어요라는 얘기였어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발로 차 있는 게 스타벅스가 되겠지만, 지역에선 스타벅스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특정 업체를 너무 이렇게 그거 하긴 하지만, 없다는 것 자체가 좌절이고 열등감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벅스가 있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나 이제 등등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중요한데,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렇게 위계가 높은,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영화관, 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기능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요. 또 지역은 매력을 잃고 또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인구의 하방 압력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댐을 구축하는 것, 이거는 지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다. 하지만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를 보건대 산업에서는 구산업이 쇠퇴하고 신산업이 도심 지향성을 가지면서 뛰고요. 그 다음에 인구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고령화가 그거와 맞물려서 더 심화될 거다라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공간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통계청 예측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라면은,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우리 사회에 보면은 두 가지 정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하나는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역상생 문과를 집어넣으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으로서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 균형 발전이 아직까지도 부동산 정책이랑 이런 균형 발전 정책이랑 연관성이 좀 희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사실 출산율 제고하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풀 수 없듯이, 그거는 밖에서 풀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정책으로만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런 메커니즘들을 좀 잘 이스터블리시 하고 또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다 뭐 결론을 이렇게 잘 내주셨는데, 저희 사실 균형이는 그동안에 이제 이 수도권 대비의 광역 시도에서의 그런 수준에서 여러 가지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을 주로 해왔어요. 근데 초반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군구 단위 또 더 시골 단위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거의 안 했죠, 국가 단위에서는. 근데 최근에 와서 작년 대통령이 10월 달에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지역균형 뉴딜을 다루는 것은 그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4월 6일 날 특위를 하나 만들었는데,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는 면 단위의 그 이제 거기 이 함양에, 경남의 함양에 서하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사태가 몇 년 전에 발생하면서 그것들을 문제 해결하면서 이제 현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 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에게는 일자리하고 집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실제로 2월 말에 이제 그 집에 입주가 되고 가서 우리가 이제 축하해 주고 왔는데, 아마 그런 식의 그 시골이 필요로 하는 그 동네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아마 하고, 그거는 도시만큼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해결해주는 쪽으로 아마 저희 특위가 아마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아마 미래지향적인 시골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쪽에 아마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소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오늘 같이 했던 고민들이랑 그런 해법들 좀 잘 위원장님 전달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